해외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책성 혜택 계좌 RIA가 출시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초반에는 계좌의 개설만 많고 투자 패턴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는데 그 흐름이 최근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은 RIA 출시 직후인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주식을 약 14억 달러 순매수하며 일평균 약 1억 4천만 달러의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는 약 14억 달러 순매도로 돌아섰고 일평균 기준으로도 약 1억 달러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순매도 규모뿐 아니라 매도 강도 자체도 커졌습니다. 일평균 매도 금액은 RIA 출시 직후인 3월 7억 9천만 달러에서 4월 11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RIA 출시 이후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흐름이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현상이 증권사들의 수익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율은 0.07에서 0.25%로 국내 주식보다 최대 25배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거래대금이라도 자금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하면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 수입 중 해외 주식 비중이 40% 중후반대로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경우 해외 주식 비중이 90%에 달해 서학개미들이 빠져나갈 경우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지난해에만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으로 2조 원 넘게 거뒀던 증권사들의 실적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오늘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문제 중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예고한 휴전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에서는 발을 뺀 건데 휴전 연장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전 연장 발표의 배경에는 파키스탄 측의 이란 공격 중단 요청과 이란 정부의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될 것이라며 봉쇄를 풀면 이란을 폭격하지 않는 한 이란과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다시 미국에 어깃장을 놨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 이란 정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에서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할 것이라는 이란군의 입장도 보도됐습니다. 또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을 두고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용 계책이라며 이란이 주도권을 잡아야 할 시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단이 미국과의 2차 협상에 불참을 확정한 상황에서 휴전 연장과 해상봉쇄 해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전쟁이 설령 마무리돼도 물가 영향은 오래 갈 거란 전망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가 급등했는데 특히 석유 제품은 IMF 외환 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어땠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5.24로 전달보다 1.6%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이 무려 약 32% 올라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7년 12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요. 화학 제품도 6.7% 오르며 전체 공산품은 3.5%의 상승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부 품목으로는 나프타와 에틸렌이 6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컴퓨터 기억 장치는 무려 101%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자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거란 가능성이죠. 그렇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생산자 물가가 7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고 3월에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소비자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28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달 들어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7%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정부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석유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3차까지 연장해둔 상태입니다. 강력한 대책인 만큼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도 커서 4차 시행에 대해선 찬반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최고 가격제의 변화는 즉각 소비자 생활에 영향을 줄 텐데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선 4차 최고 가격제를 둘러싼 시한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는 오는 24일 자정부터 석유류에 대한 공급 최고 가격을 다시 한번 조정하게 됩니다. 재정 부담과 소비 억제 효과, 유종별 소비 특성 등을 반영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 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최고 가격제가 국내 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잖아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정부는 해외와 비교하면 가격 상승을 과하게 억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일본에 비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쟁 이전과 비교해 각각 18.4%, 25% 상승했는데 이 기간 일본은 7.3%, 9.4% 올랐다며 한국의 증감률이 과도하게 낮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 전쟁 이전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한국보다 비쌌고 증감률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자산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국부펀드의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부펀드는 법적으로 해외 자산에만 투자했지만 이제는 국내 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가 상반기 안에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부 움직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재정경제부는 우선 펀드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관리 운용할 기구 설치와 투자 의사결정 구조 등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재정 법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또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정부 입법보다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의원 발의 형태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을 언급하면서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재경부는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펀드를 설립해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련해 재경부는 또 해외 국부펀드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밝히면서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펀드를 벤치마크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존 국부펀드인 KIC는 정부 보유 외화 자산을 쓰죠. 그러면 이번 펀드는 무슨 자산으로 투자를 벌이게 됩니까?
네, 정부는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 등을 활용해 초기 자본금 20조 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인데요.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은 40곳인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공기업 소관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출자 규모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또 국부펀드에 출자를 하더라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은 50% 이상 유지하는 원칙을 둬서 자칫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불거질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자 주식의 배당금도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배당을 반영하는 등 공기업의 적극적인 배당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부모 동의를 전제로 청소년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일부 카드사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되는 건데 카드사들의 고객 확보 경쟁이 청소년층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청소년 카드 발급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에서 17세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간 청소년 신용카드는 일부 카드사에서 혁신금융 서비스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번에 정식 제도화를 통해 모든 카드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당시와 비교해 큰 틀의 변화는 없고 일부 사항은 유권 해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인데 이 시기에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당장은 단기 수익보단 장기 전략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출시된 청소년 신용카드의 경우 이용 한도가 50만 원 안팎에 연회비가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인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락인 효과, 즉 어릴 때부터 자사카드를 사용하면서 장기 고객으로 유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부모 카드에 자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시기부터 카드 사용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소비 우려와 함께 부모 신용에 기반한 구조여서 청소년의 독립적인 신용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됐습니다. 하림은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홈쇼핑 유통망까지 갖고 있지만 유독 오프라인 유통망은 없어서 매수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홈플러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홈플러스는 하림그룹의 계열사 NS쇼핑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조속히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가는 2천억 원 안팎인데요. 2024년 처음 매각이 추진될 때만 해도 몸값이 1조 원까지 거론됐지만 업황 부진과 통매각 무산 여파로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림지주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4,600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 자금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하림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통해서 유통업 시너지를 노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림 측은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닭고기 기업 이미지가 강한 하림은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 브랜드 더미식을 앞세워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 300개에 달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를 확보하면 생산에서 물류, 판매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불황이라는 점은 변수로 꼽히는데요. 지난 2월 유통업계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9%에 달했지만 대형마트와 SSM 비중은 12.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SSM의 한 달 매출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연입니다. 이어서 소비자들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1인 가구를 노려 전략적으로 선보였던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다음 주 종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만큼 수익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배달비를 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오는 28일부터 1인분 배달 서비스인 한 그릇에 적용해온 무료 배달을 종료하고 배달비 500원을 부과합니다. 배민이 지난해 4월 선보인 한 그릇 서비스는 1년 사이 2,700만 건에 달하는 주문이 이뤄지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서비스가 안착함에 따라 유료로 전환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 민족 측은 유료 멤버십인 배민클럽 가입 고객에겐 한 그릇 무료 배달이 유지된다며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에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를 거치면서 배민이 1위 굳히기에 나서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이 처음으로 5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 2020년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몸집을 5배 키운 겁니다. 음식 배달뿐 아니라 장보기 쇼핑 부문도 1년 사이 매출이 26%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주문 수와 고객 수, 거래액, 선불 충전금 규모 등에서 최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배민을 바짝 추격해온 쿠팡이츠는 정보 유출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용자 수가 지난해 말 1,239만 명에서 지난달 1,355만 명으로 100만 명 증가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배민은 2,166만 명에서 2,409만 명으로 쿠팡보다 2배 많은 243만 명 급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본 버스와 지하철, 철도에서 삼성페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일본 국민교통카드인 스이카가 애플페이에 이어서 삼성페이에 탑재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갤럭시 쓰는 사람들도 일본 여행이 편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JR 동일보는 내년 상반기부터 삼성페이에 스이카 교통카드를 연동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성페이로 일본 입국 직후부터 철도 버스를 비롯한 교통수단과 쇼핑 등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출시 갤럭시 폰으로는 스이카 교통카드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고 한국 등 글로벌 출시하는 갤럭시 폰으로는 여행자 전용 웰컴 스이카를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 S27 시리즈부터 적용되지만 수요에 따라 S26 등 이전 모델에도 웰컴 스이카 기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JR 동일보는 추후 비접촉 개찰구 통과 기능 등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여행이 편해지는 것이지만 일본 현지 입장에서는 삼성의 어떤 시장 공략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략의 배경은 뭡니까? 네, 아이폰 강세가 뚜렷한 일본 시장에서 부진했던 갤럭시 입지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선 아이폰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2024년 기준 갤럭시의 점유율은 6%에 그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작년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면서 일본 내 2위까지 지분을 올렸습니다. 소프트뱅크나 야후쇼핑 등에 입점하는 등 판매 채널을 넓힌 점과 AI 기능을 앞세운 점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과 한국 여행객들이 아이폰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인 교통 편의성을 높여서 격차를 본격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도 제미나이 등 AI 구독권의 재판매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재판매되는 구독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갑자기 구독이 취소되거나 계정이 차단되는 일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이제 주요 플랫폼 전반에서 AI 구독권 재판매가 막히는군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27일부로 챗GPT 또 제미나이 구독권을 플랫폼 내에서 되팔이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카카오 내에서 톡딜, 선물하기, 메이커스에서 재판매가 원천 차단되는데요. 카카오는 지난 2월에 챗GPT 이용권을 정가의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한 뒤에 더 높은 값에 이 재판매 거래가 이루어지자 재판매 등 외부 경로를 통해서 구매한 이용권은 등록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천적으로 모든 AI 구독권 재판매를 금지한 겁니다. 카카오는 이 3월 27일 적용일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판매 금지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그리고 제재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전면 금지의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에서 재판매되는 AI 구독권을 구매했다가 불시에 이 구독이 중단되는 경우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과 오픈 AI 약관에 따라서 구독권 재판매 또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최초 구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면 이용 제한이 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카카오는 최근 AI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 구독권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독 중단 그리고 계정 차단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우려로 앞서 네이버도 챗GPT, 제미나이 또 클로드 등의 AI 서비스 구독권에 대한 재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기아가 전세버스 생산 중단에 들어가면서 이미 약속한 계약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기아 측이 취소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발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돌려받은 업체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서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대책회의가 열리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기아가 전세버스 신규 계약을 중단하고 또 기존 계약권도 취소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 모색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요.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재 아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 운수업계, 현대차와 기아 등 제조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아는 이 자리에서 우선 올해 생산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업자들에게 계약 취소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무더기로 계약 취소를 당했다는 전세버스 사업자들 신고와는 배치되는 해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계약금의 환불까지 끝났다는 업체들이 많은데 계약 취소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전세버스 공제조합이 전국 시도조합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충청 등 6개 지역 15개 사업자들이 앞서 기아에 주문을 넣었다가 지난해와 올해 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전세버스 물량만 최소 50대입니다. 이 중 9개 사업자가 이미 계약금 환불을 받았거나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처럼 기아가 현장과 다른 설명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기아에 다시 주문한 상황입니다. 의도적인 축소였는지 아니면 본사와 현장 사이 소통에 혼선이 있었던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기아의 설명이 결과적으로 논란을 더 키운 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아 측은 관련 질의에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감독원과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을 받아 청년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ESG, AI 데이터 분석 등 교육을 강화한 실무형 금융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하나금융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ESG 경영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뜻을 모아 민관 협력의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본선 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참가자들은 2달간 집중 교육을 받게 되며 하나금융은 성적 우수자에게 총 3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상위 3개 팀에는 해외 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타페와 레이 등 17개 차종 53만 2천여 대가 자발적 리콜 조치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고정장치 결함 등이 발견된 현대차 산타페와 아이오닉 6, 제네시스 등 4개 차종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또 기아 레이의 경우 소프트웨어 문제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오는 28일부터 리콜이 시작됩니다.